김건 의원님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지혜를 외교에 담아 공감할 수 있는 의정 철학을 펼치고 계시는 김건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35년 몸담다가 올 2월 퇴직을 하고 이제 국회로 옮겨와서 새로운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이런데 이제 오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것저것 재고 이거 뭐 어떤 위험은 없을까 하고 무조건 피하고 보는 게 이제 상책이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나 반갑게 달려와서 말씀드리고 저도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외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그 임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늘도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너그러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9시 반에 이제 예산 소위 회의가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 다 놀라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대사를 했습니다. 영국 대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영국의 매체에서 나오는 거를 좀 신뢰하는 제가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니까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오늘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눴으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좀 보시면 지금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트럼프 정권을 이해하려면 저 마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말을 줄여서 마가로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미국은 위대한데 뭘 또 위대하게 만들다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이해하면 앞으로 트럼프 정권을 이해하는 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말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미국이 위대했는데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쇠퇴해 있는 상황이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시 그레이트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쇠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국제사회 신경 안 쓰고 우리만 그냥 먹고 살래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은 다시 그레이트해지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정부가 뭐 네오 아이솔레이셔니스트 신고립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레이트해지는 게 꿈이니까 다시 국제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회복하고 이런 게 꿈이니까 그런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디클라이닝 파워니까 그 디클라이닝 파워는 뭡니까? 옛날보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능력을 사용해서 다시 위대해지겠다 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전까지 자기들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좀 능력 밖의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능력 밖의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계속 위대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그 과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제가 중요한데 미국이 지난 사실은 2차 대전 이후 45년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고 세계 이제 그 패자가 됐습니다. 패권을 가진 국가가 됐는데 근데 온전한 패자가 아니고 한 70년 동안 뭘 했냐면 냉전을 했습니다. 냉전. 그래서 냉전 동안에 저희도 다 기억하지만
미국의 목표는 소련을 이기는 거였습니다. 소련을 이기는 거. 그렇듯이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의 세계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내가 그런데 옛날보다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약간 쇠퇴했는데 그런 소련만큼 새로운 위협, 자기의 패권을 도전하는 위협하는 세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할 거는 이미 보이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가 능력 밖에, 아니면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동맹국들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최대한 우리가 하지 않고 동맹국들이 하게 하고 부담을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대 라이벌, 최대 경쟁자를 제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립주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1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제한적 개입주의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경쟁자가 될, 우리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응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되도록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그래야지 중국을 이기고 또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위대해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라는 얘기에 왜 미국 국민들이 열광하는지,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하여튼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나아가는 왜 저럴까를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한 바탕 위에서 봐야 할 건데, 그러니까 마가라는 거에 있어서 미국의 대내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라는 데에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나옵니다. 대외 정책은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인 개입주의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개입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그것이 이제 우리 대외 관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거고,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 사회의 다른 나라들의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큰 컨셉이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국제 사회에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시작하고 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4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법 체류자 추방입니다. 이미 이제 취임하는 날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서명해가지고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국내 문제처럼 보이는데 심각한 외교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관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추방자들을 덤핑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덤핑을 하게 되겠습니까? 멕시코에다 덤핑하는 겁니다. 그러면 멕시코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수많은 멕시코 국민도 아니고 중미나 남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를 거쳐가긴 갔겠죠. 미국에 간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멕시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가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그럴 경우 군사적으로 멕시코를 제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자기들이 저런 불법 체류자 추방하는 문제를 멕시코나 중미 국가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외교 과제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그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까지 지금 파병을 해서 참여를 해서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닌 문제가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도 이제 손을 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도 한국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 해보면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박판에
전쟁에서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본전 때문이거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러서 겨우 이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전쟁을 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딱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 때도 전쟁은 사실 한 1년 했고 나머지 2년은 휴전을 못해서 계속 싸운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가 이제 와서 마법을 부려야 됩니다. 그렇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본전을 다 때려 넣어서 서로 양보할 수 없게 된 두 당사자를 정신을 차리고 24시간 안에 휴전을 시킨다? 이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푸틴을 갖다가 엄청 압박을 하는 겁니다. 푸틴을 압박하려면 옛날에 Fire and Fury 기억나시죠? 분노와 뭐 화염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푸틴한테 최후 통첩하는 겁니다. 너 저기 뭐 지금 선에서 협상 안 하면 미국이 개입한다든가 뭐 군사적으로 뭘 하겠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지고 확신이 안 쓰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겁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을 다 이제 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양보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유럽의 우크라이나 문제를 유럽 동맹군들한테 떠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될까?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지금 이제 마이크 월트라는 분이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 두 문제 불법 체류자 추방,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마가가 이룩하고자 하는 미국 마가가 신경 쓰는 자기의 도전자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면은 일단 중국에 대응해야 됩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내놓은 아이디어는 특별 관세입니다. 특별 관세.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60%의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중 관계가 사실 새로운 단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어떤 그 경제적 영향이 우리한테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향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추방도 중요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세 문제가 초기에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중동 전쟁의 시작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중동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큰 꿈을 품고 원래 이렇게 어떻게 했냐니까 그 전에 중동의 모순, 중동의 갈등의 근원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대립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 너희도 그러지 말고 공동의 적은 이란이야.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보다 사실은 이란에 더 큰 위협을 느끼거든요. 중동 잘 아시는 분들은 중동 가보면 아시지만 UAE,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게 시아파가 지배하는 이란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야 이란이 주적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단결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맺으니까 잘 나갔죠. 잘 나가서 뭐 UAE도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사우디도 이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직전인데 그렇게 되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희생해서 자기들은 희생당하고 자기네 이슈는 사라지고 아랍과 이스라엘이 정상화되면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희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그 지하 단체들이 이제 주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제 하마스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무력 공격, 테러리즘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확 반응해가지고 지금 중동 전쟁처럼 간 거니까 사실은 중동 사태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원인이 있으니까 자기가 또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중동 문제도. 그러니까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관계를 시작하지만 얼마나 큰 배기지, 큰 짐을 지고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랑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우리 야당 분들은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제는 북한하고 이제 바로 대화와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 개를 보시면 지금.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이 문제, 한반도 영향은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과연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씨 3대, 이제 특히 김정은의 꿈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꿈은 물론 김정일도 있었고 김일성도 비슷한 꿈이었지만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 그게 북한 사람들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래도 항상 좀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체제가 이제 똘똘 뭉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가지고 그래서 주한 미국만 없으면, 한미 동맹만 없으면 남한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북한 사람들. 그러려니까 미국하고 이제 딜을 해서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 것, 그게 이제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외교적인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면 미국을 어떻게 말을 듣게 할까요? 그래서 얌전하게 해서는 미국이 말을 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한 길이 뭐냐면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이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그래서 딜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미국 대화에 나서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책상 위에 버튼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제 ICBM을 개발했기 때문에 수천만 명이 미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유치하게 대응을 했죠. 내 책상에는 더 큰 버튼이 있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뭘 유치하게 대응을 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대응법은 대응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김정은은 미국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딜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왔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협상을 하러 오니까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먹히는구나, 내가 그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드디어 핵무력을 완성선언을 했더니 드디어 미국이 오는구나 하고 믿었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잘하고 이제 하노이까지 갔는데, 근데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가고 김정은이 최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도저히 미국의 계산법이 이해가 안 간다. 왜 미국의 계산법이 이해가 안 갔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트럼프한테 얘기했는데 내 책상에 버튼이 있다고, 저렇게 그냥 가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거 누르면 어떡하라고 저 사람이 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김정은이 절치부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이란 걸 이게 왜 잘못된 길이란지는 제가 한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김정은은 혼자 이렇게 좀 헤매다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은의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은의 결론은 뭐냐면, 아, 이게 내가 좀 미국을 위협할 능력이 좀 부족해서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8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8차 5개년 계획이란 게 북한의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주민들이 굶어 죽는 나라에서 뭐 없는 재원에 모든 걸 다해서 군사력에 투입하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북한이, 김정은이 개발하겠다고 한 무기가 크게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초대형 핵탄두인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MIRV입니다. Multiple Independently Reentry Vehicle이라고 다탄두 ICBM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극초음속 미사일, 세 번째가 핵잠수함에 SLBM이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정찰위성. 뭐 이런 가운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판단은 트럼프가 왜 그냥 걸어나갔지? 내가 분명히 ICBM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열받아서 이거 누르면 미국민 수천만이 죽는데 왜 날 이렇게 대우하는 거지? 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고 해서 김정은의 결론은 뭐냐면, 아, 이게 트럼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믿고 있는 거구나. 알래스카에 있는, 내가 ICBM을 쏴도 자기들이 다 격추시킬 수 있으니까 저 걱정 안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아무 쓸모 없어,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럼 트럼프가 그때는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고 나오겠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물론 전술핵 무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무기도 이제 북한이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모든 자원을 여기에 몽창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도박인데 성공하기 좀 힘든 도박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지금 그게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올해도 정찰 위성을 쏴가지고 실패를 또 했는데, 이게 빨리빨리 개발이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5년 내. 그래서 달리 말하면 과연 김정은은 그럼 나와서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됐는가?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됐습니다. 확실하게 자기의 생각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이 수천만 국민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서야 김정은은 나와서 트럼프하고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할 테니까, 아직은 그런 능력 못 갖춰 있으니까 뭐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 뭐 당장 김정은하고 뭐 협상을 할 것처럼 막 기대하시잖아요. 대화가 벌어지고, 그러기가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북한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제가 시간이 없는데 여담으로 빠져서 그런데, 그래서 놀란 게, 이제 러시아가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탄이 필요해서 북한한테 포탄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포탄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김정은이 그래서 뭘 달라, 그 대신에 나는 포탄 줄 테니까 푸틴 대통령 당신한테 이걸 주시오 하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뭘 요구할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생각한 거는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왜냐하면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이 안 되는 경제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00% 석유를 갖다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북한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경제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공급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 기름 조달이 항상 어렵거든요. 매년 겨우겨우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한테 기름을 달라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니면 지금 막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식량을 달라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좀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김정은이 푸틴한테 만나자마자 달라 그런 게, 러시아가 먼저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식량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뭘 달라 그랬냐면
첨단 군사 기술을 달라. 첨단 군사 기술을 달라.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여기에 꽂혀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첨단 군사 기술이 뭐냐? 그거는 그래서 그 동부에 가서 김정은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탄을 이제 얻으려니까 푸틴은 김정은을 이제 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김정은을 러시아 극동으로 불러가지고 여기저기를 보여주는데, 뭐냐면 김정은이 관심 있는 걸 다 보여줍니다. 그때 보여준 게 바로 저기 정찰 위성 발사하는 우주센터에서 만나가지고 두 번째가 그 극초음속 미사일 보여주고 핵 잠수함 보여주고, 뭐 지금 북한이 개발하려는 그런 첨단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 이런 거 줄 수 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확 이제 올인을 한 겁니다, 러시아한테. 그래서 포탄을 보내주고 지금 이제 파병까지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러시아에 이제 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 만약에 러시아가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못 참는다. 우리도 대응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러시아에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러시아가 이제 화들짝 놀란 겁니다. 화들짝 놀래서 러시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자기들이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게 그건 거죠.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우리도 못 참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한국하고 러시아는 서로의 행동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검토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도 뭐 이거 좀 그렇지만, 예, 강대국이 절대 그런 첨단 군사 기술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게 언제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미국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첨단 군사 기술 우리한테 안 줍니다. 우리 방위산업, 우리 국방력, 결국 우리가 키운 겁니다. 그 기술. 물론 이제 조금은 도와줬지만 그거 갖고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서는 국방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 사실이고, 러시아도 중국에 안 줬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 아무리 급해도 줄까요? 주는 척만 하겠지. 그래서 러시아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3자가 누굴까요? 대한민국,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야, 우리가 주는 것처럼 하지만 꼭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하고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에서 국회 결의안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걸 막 박자 그러니까 국익이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러시아도 조심하고, 또 러시아가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거 근데 이거는 좀 곤란해. 왜냐면 이거 하면은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놔야 상황이 억제가 되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이고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관심이 뒤쪽에 있으실 텐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우선순위에 지금 들기가 힘듭니다. 트럼프 자신은 김정은한테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자기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의지가 있습니다. 분명 의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으로 지금 4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거기 맞닥뜨려야 될 우선순위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안에 해결하려고 그러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하고의 협상, 북한하고의 대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자기 에너지를 쏟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안은 트럼프 행정부 뭐 초반에 좀 진전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 문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 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동맹이 이렇게 70년간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냐 하면 저희가 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도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도전이 발생했습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 왜냐하면 미국의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카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캠페인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결국은 이겨낸 거죠. 양국이 조정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또한 입장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미국하고 관계가 뭐 좀 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거를 양국이 양국이 다 조정해서 극복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우리가 한미 동맹 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 그렇게 정부의 입장이 막 바뀌고 근데 그때마다 어려운 도전을 겪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던 원인,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익 때문입니다. 이익. 한미 동맹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기초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깨지는 게 서로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결국 이 조정의 과정, 어려운 조정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이 있으면 좀 참고 협상하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다는 거, 그걸 이제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너무 막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심 많으신 게 방위비 분담 문제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0억 불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이제 50억 불 불렀거든요. 50억 불에 타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직이 부동산 하셨잖아요. 그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면서 독특한 그 책도 쓰셨잖아요. Art of the Deal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협상하는 방식이 조금 이런 말을 하면 뭐 언론에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협상하는 방식이 독특하십니다. 독특하신데 그건 뭐냐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도저히 막 상상할 수 없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막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고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날까요? 우리 이제 존경하는 두 대표님 오늘 절 초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데 이제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런 방법 쓰신 적은 없으신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참모들 하셨던 분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이분은 입장을 밑에 사람들한테 솔직한 얘기 듣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이 언제 솔직한 얘기를 해주냐 하면 충격적인 얘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못 참고 근데 이건 아니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지금 국방장관 후보로 또 올라 있는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국방장관 대행을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모든 미군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리가 났답니다. 아니 시리아에서 뽑으면 아이시스가 다시 창궐 하고 막 중동 지역이 막 되고 그런데 대통령이 다 뽑으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어떡하지? 가가지고 이제 여러 논리를 세워가지고 딱 갔더니 이제 거기 참모들이 이제 다 뜯어 말리는 거죠. 아이고 저기 대통령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듣는 겁니다. 자기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 참모들이 와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그 전에 못했던 얘기 다 듣고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낸 결론이 그러면 8,0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 이거였다는 거거든요. 이제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 얘기가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대책도 없고 이게 뭐냐 이랬는데, 다 끝나고 집에 돌아 생각해 보니까 당초에 국방부에 생각할 때 그래 꼭 줄여야 된다 그러면 한 8,000명은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시지만 저기 담당 실무자는 그게 있지만 그렇게 절대 조언 안 하거든요. 누구도 관계 부처들이 누구도 양보 안 합니다. 자기 밥그릇 절대 양보 안 하는데 이제 그걸 양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걸 던져서 소위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리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는 협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이 엄청 놀랄 만한 걸 확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일단은 저기 뭐 균형을 상실하는 거죠. 균형을 상실해서 막 반응을 보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야, 너 100억 불래 이렇게 하면 뭐 놀래고, 우리 내부에서 막 논란이 일어나고 뭐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20억 불은 괜찮지만 100억은 너무 많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 정보가 다 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죠. 네. 그런 식의 협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미국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니까 좀 문제는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가가 결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망합니다. 사업은. 그래서 이분이 망한 사업가 아니시잖아요. 물론 뭐 부도도 맞고 뭐 있지만 그런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업가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수호할 수 있다고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과 마가라는 목표를 우리가 잘 같이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 문제도 그러면 우리의 대응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불 하면 우리 내부에서 벌써 막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이제 헤럴드 경제 유능한 기자가 어디 취재를 해가지고 야, 우리 정부가 뭐 몇십억 불까지는 될 수 있대더라 뭐 이런 거 기사 쓰면 그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할 때는 우리의 현명한 대응은 그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하고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지만 저기 항상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한미 동맹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동맹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익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보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고서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그래서 트럼프 2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크게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 최대 경쟁국이 될 중국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의 이 경제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새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경제가 중국하고 너무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뭐 60%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보편 관세, 보편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모든 상품에 10% 뭐 20% 매기겠다 이런 게 했고, 두 번째가 상호 관세, 미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높은 관세를 매길 거야, 상호 관세. 세 번째가 특별 관세입니다. 중국은 특별히 내가 60% 매길 거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거거든요. 충격에 잡혀서. 왜냐하면 이 관세가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뭐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뭐 이런 거 할 때 다 이 관세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지금이 인터워 피리어드 1919년에서 1939년 사이 그때랑 비슷하다. 우리가 세계 대전이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누구한테 놀아나는 거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 스테이트먼트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일단 그렇게 질러 놓으면 미국의 이 그 관료들이 또 근데 이건 저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막 해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의 캠페인 플래지니까. 그래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한테 도전도 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조업이 우리의 제조업을 엄청 막 따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물품들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게 기회일까요? 도전일까요? 기회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버는 그런 효과가 생길 거고 그렇지만 미국으로 못 간 중국 상품이 또 제3국으로 갈 테니까 제3국 시장에서도 우리 제품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도전입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은 우리가 잡고 도전 요인은 극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입니다. 한미 FTA 뭐 담당자가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냐면 그래서 막 우리 한미 FTA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요번 이 유세 과정에서 한미 FTA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겁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내부에서 야 이거 한미 FTA를 또 트럼프가 또 개정하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 거죠. 요 한미 FTA 개정을 갖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내가 한국 대통령 만났을 때 한미 FTA 좀 협조적으로 안 놀면 내가 한미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먹히겠구나.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더라도 일부러 좀 얘기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미국에 수출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그게 많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한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에 투자를 하면 그걸로 미국을 수출하면 되겠구나. 그거 앞으로 철저히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 동향도 잘 파악해가지고 우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투자. 지금 뭐 IRA 반도체법 이거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설명해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폐지한다 그러지만 폐지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안이라는 건 특히 이제 그 보조금 같은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은 사실은 누가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임금도 그렇게 비싸고 여러 가지가 한데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많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거를 폐지했을 때 그러면 더 이상 투자도 안 할 거고 들어있던 투자도 철수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공장들의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주들입니다. 그래서 텍사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의회 외교를 강화하면서 강조하고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 압력을 만들어낼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훨씬 더 지금보다 미국 의회와 외교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쉽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분명히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거고 그게 결국은 어떤 합리적인 결과가 갈 건데 그 합리적인 결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중국 대미 투자, 미국 기업 중국 투자도 앞으로 엄청 제약을 가할 겁니다. 있는데 이것도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칼을 지금 막 갈고 칼집에 칼을 보여주고 있으나 뭐냐면 히토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원자재를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이 칼을 뺄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이 공급망 이거 너무 중국에 의존했다가는 결국 우리가 당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대책을 세우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그룹이 MSP라고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우리말로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확보하는 그 여러 프로그램에 우리가 MSP의 의장국입니다. 의장국. 그걸 맡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가고 뭐 우리는 중국하고 관계도 관리해야죠. 관리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에 맞서서 공급망 정도 기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역 투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across board 전체적으로 이 우리의 대경제 관계에 다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는 매일매일 회의를 하고 있다거든요. 근데 이제 겉가중만 보여드리면 이런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대응해 가야 된다. 그런데 결론부로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노심초사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끼리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좀 차분하게 대응.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저지에 뭐 도박장 뭐 짓는 이제 호텔 건설업을 갔다가 뭐 딜이 안 돼가지고 빠개지고 손해 엄청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유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감정과 감정이 붙었어요. 근데 이런 딜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우리말로 하면 가오가 죽으면 딜 메이킹 능력이 사라지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막 뽑는 경우가 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 잘 이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뭐 우리가 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또 우리 국익에 좋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담담하게 그다음에 이슈별로 디테일을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노심초사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노심초사는 해야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렛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딜을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트랜잭셔널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래적으로 항상 하는 거니까 야 나 이거 너 해주는데 그 대신 너 나한테 뭐 해줄래 항상 이렇게 나오는 분이니까 우리는 뭐 해주겠다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미 얘기했거든요. 조선업. 제가 왜 조선업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엄청 오래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 아시니까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가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마가를 주자는데 그걸 빨리 찾아서 그걸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업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뭐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찾아서 미국 정부 얘기하고 미국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하고 그런 노력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의회, 미국 곳곳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여러 다른 동맹국들 그래서 우군을 확보해서 나가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요소는 좀 우리가 서로 잘 뭉치고 그다음에 여야가 단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래서 제가 야당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우리 그 외통위원장님 모시고 그것도 미국에다가 대미 관계에 있어서만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하나다. 뭐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같이 가기도 하는데 그런 노력도 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우리 트럼프 행정부라는 이 참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도 이겨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가야 될 시간이 돼서 질문은
한두 개만 맞고. 예.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님께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전략위원 신안보실장 할 때 몇 번 모시고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의원님 되시고 난 다음에 처음 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브레인 두 분이 한 분은 국민의힘, 한 분은 민주당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유승락 전 주로대사님, 변혁수 본부장님하고 김 의원님은 또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물론 오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접근법이 많이 다른데요. 다른 면은 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여야가 많이 긴밀히 협의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특히 위 의원님하고 어떤 긴밀한 소통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지 또 대미 전략을 좀 상의해서 세우시는지를 좀 궁금하고 요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제 대륙아주에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민주당의 위 의원님을 모셔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사위나 과방위하고는 좀 다르게 너무 협력을 잘하다 보니까 요새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원내 지도부로부터 당신들은 왜 안 싸우냐 이렇게. 그래서 저희 조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성락 의원님 제가 상사로 모셨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저렇게 쇼킹한 충격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결국 결론은 합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여야로 갈려 있어도 대한민국 외교관 출신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슴의 중심에 국익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례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 위 대사님도 한번 이렇게 모셔주시면 아마 내용은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분만 더 그러면. 예. 네. 네, 그럼 이상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김건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